어제 아침에 강릉해안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서 10대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카쉐어링 차량 빌렸는데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강릉이었고 10대 동갑내기 친구 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 강릉 동해하고 강릉을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7번 국도인데요. 그 해안도로에 있는 데에서 거의 절벽 끝으로 이제 해안도로가 이어졌는데 10대 5명이 탄 승용차가 그 절벽 아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한 1시간 뒤쯤에 이제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구조를 했는데 결국 다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목격자도 뭐 사고 당시에는 없었나 봐요. 네, 아침 그죠? 이른 시간이었으니까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 차량입니다. 네, 10대 5명이 타고 있던 차가 이제 거꾸로 뒤집힌 채로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 5시 20분쯤 사고가 났고 1시간 넘어서야 산책길에 나선 시민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는데요. 급한 가복길이었는데 난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난간 현장 밑에를 보니까 차가 추락해서 차가 뒤집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해경과 119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또 탑승자들 병원으로 옮겼는데 모두 숨졌습니다. 차가 뒤집힌 채로 바다에 떨어졌고 아마 제때 문이 열리지 않아서 탈출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차가 한 3m 아래로 추락된 상태였습니다. 차량은 다 이제 반바 쪽이 많이 찌그러져 있고 차문이 안 열리는 상태였습니다. 창문도 안 열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젊은 친구들이 새벽에 차를 빌려서 해안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 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올해 동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하고 또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해 터미널 쪽에 차를 빌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4시에 출발해서 망상해수욕장 쪽에서 한 5분 정도 잠깐 멈췄다가 강릉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거죠. 카쉐어링 저희 제작진도 많이 이용하고요. 워낙 쉽다고 하더군요. 기존의 렌터카보다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렌터카 업체 찾아가지 않아서 되고. 그렇죠. 그냥 뭐 내가 여기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거 이렇게 앱을 이용해서 예약해서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신형 자동차는 스마트 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스마트 키를 받아서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거 인증만 받으면 그냥 자기가 그 차를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전혀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만나지 않아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저렴하고. 저렴하고요. 이 5명 중에 이용 자격이 안 되는데 동네 형 아이디로 빌렸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면허 운전은 아니고요. 운전면허는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는 다 지났는데요. 이게 카 쉐어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서비스니까 차량을 이용할 때 교통사고가 나 우려가 본인 있으니까 확인 뭐 이런 게 안 되겠군요. 본인 확인 절차가 그냥 휴대폰 인증이나 이런 걸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안전대책을 이미 2년 전에 내놔서 나이가 최소한 2살 이상 더 많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 뒤에 한 1년 정도 지나야 이런 이제 그 카쉐어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조금 더 높여놓은 거죠. 높여놨는데 인증 절차라는 게 휴대폰 인증이니까 다른 사람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인증하게 되면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동네 20대 형의 아이디를 갖고 와서 대신 인증받는 형식으로 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 딴 지 1년이 안 돼서 안 되는데 형 이름으로 그냥 빌렸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 저게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저도 이거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게 어플을 켜면 그 안에서 내가 있는 주변에 어디서 차를 빌릴 수 있는가 다 지도가 뜹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누르면 그 지도에 어떠어떠한 차들이 있고 이건 시간당 얼마쯤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는 그곳에 예약을 한 다음에 가면 그 차를 그냥 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누르면 그 차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정확히 지도까지 딱 뜨기 때문에 대부분 뭐 큰 주차장들의 한 곳을 빌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간당 얼마 정도로 미리 결제를 하고 운행을 한 다음에는 운행 거리에 따라서 나중에 후불로 기름값이 다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뭐 면허증 같은 것도 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실제 휴대폰하고 그 면허증하고 일치하는지 면허 기간은 제대로 지켜지는 거 이런 것도 나름 관리를 철저히 하긴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사례처럼 그냥 정말 면허증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맘먹고 누군가에게 빌려줘 버릴 경우에는 그것까지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사람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빌리기 쉽고 편리하고 저렴한데 사고가 계속 납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마주오는 차 사이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차량이죠. 뒤쫓는 남성을 피해서 아예 인도로 들어가 버리죠. 네. 승용차가 지하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았는데 이 차에 타고 있던 4명 미성년자들이 모두 이 차를 버리고 도망간 영상까지 보셨고요. 하나 더 볼까요? 새벽 시간에 SUV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는데 그대로 전봇대 들이받고요. 모두 카시어링 업체 통해 차량을 빌린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소개했었는데 대학생 4명이 밤에 술 마시다가 또 카시어링 빌려서 4명 다 숨진 적도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건너가서 이제 술을 더 마시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그때 지적된 부분이 원래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릴 때는 술을 마셨으면 당연히 차를 안 빌려주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분증 확인 이런 거 어플 가입할 때는 음주 여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더 술을 마시러 이웃 도시에 가려다가 한꺼번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같이 사망하는 참변을 겪은 거죠. 어떻게 하죠? 일단 쉽게 빌릴 수 있다, 저렴하다, 뭐 간편하다가 절대 문제점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또 음주하고 또 뭐 면허증도 없는데 형거 면허증으로 하고 이건 어떻게 하죠? 근데 뭐 예를 들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10년까지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계속 줄었어요. 거의 최저점을 찍었다가 카쉐어링 서비스가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이런 게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휴대폰의 인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상 통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생체 정보를 통해서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근데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주 경력자인 경우에는 빌릴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차량에다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시동이 안 걸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설치하는 규제가 될 거고. 알겠습니다. 자,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말 눈썰미가 좋은 버스 기사님이 공익 제보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 중이던 성범죄자를 잡았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8일 저녁에 한 남성이 버스를 탑니다. 뭐 평범해 보이는데 버스도 출발하고요. 운행하다가 이 기사님이 차를 세우고요. 문자를 보냅니다. 기사님이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요.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중이라는 사람이 내 버스에 탄 것 같다. 그 사람 맞다. 확실해요. 그 사람이 확실해요. 신고가 됐고요. 버스 기사는 또 다시 침착하게 또 운전을 시작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미리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었고, 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경찰들이 앞뒤로 이렇게 딱 타서 이 도주범을 찾아내고 검거합니다. 뭐 순순히 따라가죠. 60대의 전자발찌 성범죄자였거든요. 일단 뭐 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지 이런 건 안 나왔습니까? 뭐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60대가 미성자 성범죄를 통해서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는 사실하고 그리고 전자발찌가 좀 불편해서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또 개인정보니까 안 알려주겠지만 죄질이 아주 나쁜 성범죄자에 한해서 전자발찌를 채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재범률이 개범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이제 시간을 정해서 전자발찌를 채우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 이게 의정부 경찰서에서 3월 6일 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니까 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배전단을 이 버스 기사분들 단체 대화방에 올렸답니다. 협조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보신 거예요. 의정부에. 이분은 지역에서. 시흥에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버스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타고 내릴 때 저는 버스 기사분들이 얼굴을 본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라타는 걸 보고 그걸 기억해내서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눈맵시가 정말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기사분에게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다른 기사분이 몇 번 버스에 지금 탔다라고 해서 저렇게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3일 만에 검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단합니다. 수배전단에서 한번 보고 그 카톡방에서 보고 내가 운전하다가 그 사람 탔다 하고 신고한다는 게 그럼요. 이거 정말로 또 대단한 분들인데 네. 한 번 또 내용을 보니까 다른 버스 기사분들도 누군가 나가 태운 사람이 그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한 번 더 대화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주의해서 이분이 네. 또 그 전달을 보셨겠죠. 네. 그래서 아마 또 기억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 전자발찌 왜 자꾸 끊고 도망간다. 전에 보니까 해외에 도주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올해 이제 송환되기까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올해 5월까지 기존 전자발찌보다 한 3배 정도 두껍고 재질도 금속 재질이 들어가 있고 네. 또 과거에는 분리형이라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일체형으로 된 거를 전 교체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정두원, 정청래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